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저는 토목직 강사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자, 24년도 토목직 합격은 김동훈과 이뤄낸다. 자, 이번 시간은 24년도 지방직 응용역학을 해설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들 지방직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을 잘 보셨던 못 보셨던 간에 일단 시험이 끝난 주말은 여러분들 시험에 대한 내용은 싹 다 잊으시고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시면서 좀 휴식을 취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진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이번 지방직 해설 강의는요, 조금 특별하게 어떤 총평이나 그리고 기출 분석 관련 내용은 조금 줄이고요. 문제를 해설하는 그 내용에 좀 더 중점을 맞추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이제 경향 분석 및 총평을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분석을 보시면은 24년도 기출 빈도는요, 조금 달라요. 이전의 빈도랑. 자, 한번 보시면은, 일단 가장 충격적인 건 뭐냐면, 저희가 항상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꽈락을 면하기 위해서 이것만이라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파트가 있죠. 그게 뭐, 강사님들마다, 책마다, 교재마다 명칭은 다르겠지만, 일단 제 교재는 명칭이 발력, 전단력, 힘 모멘트죠. 그러니까 뭐 정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이죠. 모멘트 구하고 발력 구하고. 근데 항상 보시면은 201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평균적인 빈도는 거의 25% 가깝습니다. 거의 그 4분의 1 정도는 항상 나왔다는 거죠. 즉 20문제라면 4분의 1이면은 거의 5문제 이상, 많으면 6문제, 8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몇 문제가 나왔냐면 굉장히 충격적이게도 2문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약간 이번에 국가직도 약간 비슷합니다. 약간 제가 이번 국가직과 이번 지방직 시험을 보면서 약간 느낀 게 뭐냐면 교수님들이 뭔가 문제를 그동안 조금 더 안정적으로 편향되게 냈다면은 이번에는 갈수록 조금 더 전 범위에 걸쳐서 좀 더 고르게 내려는, 즉 조금 더 전반적으로 수험생들이 전반적으로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려는 그런 조금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문제가 어느 한 챕터에 뭐 4문제, 5문제 이상이 나온 챕터가 한 문제도 없어요. 한 챕터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항상 가장 많은 빈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이제 정정보의 해석, 즉 2단원, 그리고 축하중을 받는 부재, 그리고 보의 응력, 이 3개가 탑3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기출 빈도를 보시면은 24년도 지방직은요,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안 나왔고, 자, 축하중을 받는 문제는 그래도 꽤 나왔어요. 항상 출제되는 방식으로. 보의 응력도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특히 40점 이상, 즉 꽈락만 면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보통은 이제 여기 2단원을 위주로만 많이 공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버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학생들에게는 이번 지방직 응용역학이 약간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아무튼 이 경향 분석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더 고르게 출제가 되었고, 수험생들이 항상 믿고 있는 그런 범위에서는 생각보다 너무 적게 나와서 약간 당황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조금 더 난이도랑 중요도 그리고 전반적인 총평을 해보자면, 일단 난이도는 평균적으로는 난이도 하 문제가 8문제, 중 문제가 10문제, 상 문제가 2문제 정도가 일반적으로는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냐면요, 하 문제가 6문제밖에 되지 않고 중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반면에 난이도 상 문제는 줄었어요. 한마디로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중 혹은 중상, 딱 이 정도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적인 난이도는 조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난이도 하 문제가 그만큼 줄었으니까. 그래서 일단 난이도 분포를 봐도 평균적으로 난이도가 아주 약간 올라갈 수는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도를 보면은, 중요도는 제가 항상 이런 이유에서 보죠. 굉장히 지엽적이고 특이한, 저희가 잘 공부하지 않는 범위에서 혹시나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 해라면은,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해는 장수생이든 초시생이든 많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굉장히 생뚱맞은 혹은 굉장히 생소한 그런 범위에서는 한 문제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즉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항상 기출문제에 항상 잘 나왔던 범위 내에서
거의 17문제 가까이 대부분 문제가 저희가 예상하는 범위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총평을 내려보자면 그러면은 난이도가 오히려 저번보다 좀 더 쉬울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난이도가 국가직보다 오히려 좀 더 쉽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저는 원래 이 응용역학이라는 학문을 9급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 원래 이제 5급이나 아무튼 약간 정석적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네, 9급을 기출문제를 위주로 준비를 하고 잘 나오는 범위 위주로만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그런 수험생 분들에게는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 이유, 그리고 아까 봤던 기출 빈도상 문제 때문에. 그래서 총평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중에서 한 중상 정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왜냐면 일단 최빈출 단원, 그러니까 아까 제 교재상으로는 2단원, 뭐 일반 교재상으로는 정정보로 해석하는 문제죠. 거기서 보통 6문제 정도. 즉 거기 문제만 다 맞춰도 나머지 문제가 찍어서 한 2문제만 맞추더라도 꽈락은 넘길 수 있다고 저희가 믿고 있는 그런 발등이 있었는데 그 발등을 이제 찍힌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출제가 적게 되었고 그리고 이번 시험 문제를 보시면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신유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꽤 나왔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근데 결코 제가 보기엔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항상 외워서 푸는 사람 있죠. 공식만 외워서 그대로 기출에 똑같은 유형이 나오면 숫자만 바꿔서 나오면 그대로 공식만 딱딱 대입해서 바로바로 푸는 사람들. 네, 그런 학생들은 이번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기존에 나왔던 기출 유형이 아니라 그걸 조금 변형시켜서 약간 신유형으로 나온 문제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암기만 해서 공식 암기만 해서 딱딱딱 공식만 그때그때 딱딱 대입해서 푸는 수험생분들은 제대로 못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고 반면에 문제를 공식을 암기가 아니라 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바탕으로 푸시는 수험생분들이라면 이번에 굉장히 쉬웠을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암기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가 이번에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간은 조금 약간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난이도 원래는 문제가 원래는 8문제 정도는 나와줘야지 여기서 보통 한 10초에서 30초 컷으로 딱딱딱 풀고 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문제가 오래 걸리는 문제들에 조금 더 그만큼 저희가 시간을 들임으로써 딱 20분 정도가 맞춰지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시간이 그래도 1분 남짓 걸리는 중문제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다 뭐 상문제 그리고 하문제도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들도 있죠. 그래서 합하면은 20분이 약간 좀 빠듯하고요. 20에서 25분 정도 요구가 되지 않나. 그래서 시간이 약간 좀 부족했던 시험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번 응용역학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냐? 제가 제 수업을 듣는 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응용역학은 절대 20분만 할애해서 풀지 말라. 공통 과목을 최대한 빨리 풀고 거기서 시간을 최소 5분 이상 확보하고요. 토목 설계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평균, 뭐 중에서 중상 정도 난이도가 나온다면은 거기서 무조건 15분 컷으로 풀고 거기서 또 5분을 확보하고 그럼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응용역학에 할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응용역학이 25에서 30분 정도를 할애하면 이번 응용역학도 마찬가지로 만점을 맞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른 강사분들에게 얘기를 듣기로는 공통 과목이 좀 더 쉽게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토목 설계도 이번에 좀 쉽게 나왔습니다. 네, 시험 문제가 굉장히 빨리빨리 풀 수 있게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은 거기서 확보를 하면은 거기서 추가된 시험을 추가로 확보한 시간을 저희가 여기 할애를 하면 응용역학도 이번에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구조물에서 지점 B의 수평 반력을 구하라고 했죠. 쉬운 문제죠.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꼭 맞추셔야 됩니다. 그럼 A점을 기준으로 전체 구조물에 대해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적용합니다. 자, 여기에 반력은 자, 이 지면의 수직이니까 롤러니까 이렇게 반력 한 개가 작용하겠죠. A점을 기준으로 모멘트 적용합니다. 그럼 그 합은 평형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0이 되겠죠. 그럼 A점을 기준으로 10에 의한 이쪽 방향 모멘트 10 곱하기 10 그리고 플러스 20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이 방향으로 발생하는 모멘트 20 곱하기 A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팔 길이 5m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반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멘트랑 크기가 똑같아야겠죠. 그 크기는 R 곱하기 팔 길이 15. 자, 그대로 약분합니다. 자, 5로 전체 약분할게요.
그 다음에 2로 약분합니다. 2로 약분이 안 되네요. 네. 자, 그럼 20에다가 20 더하니까 40. 그리고 40은 3R이니까 R은 3분의 40이 나오겠죠. 근데 어때요? 플러스로 나왔죠? 그럼 저희가 가정한 방향이 맞다는 겁니다. 저는 이 방향으로 가정했는데 플러스로 나왔으니까 정답은 이 방향이 그대로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분의 40이고 이쪽 방향으로 나오는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잠깐 화면 정지하고 메모하실 분은 메모하시고요. 자, 2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탄성 완전 소성 재료로 만들어진 부단면의 형상계수. 자, 형상계수의 정의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까요? 형상계수. 형상계수는 저희가 shape factor라고 해서 F라고, 보통 F로 표현하는데, 이거는 자, 소성계수 Z 나누기 형상계수 S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직사각형이면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긴 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직사각형이랑 원형 단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소성계수는 뭐냐? 여기 단면에서 모멘트가 점점 가해지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중립축을 기준으로 응력이 일단은 소성 상태, 즉 항복 응력에 도달하기 전에는 응력 분포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러다가 점점 커지게 돼요. 모멘트가 점점 커지게 되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응력도 점점 커지게 돼서 결국엔 끝이 항복 응력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멘트가 점점 커지다가 최초로 최대 양 끝에 최대 응력이 이 시그마 y 항복 응력에 도달하게 되는 그 순간의 모멘트를 우리는 항복 모멘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항복 모멘트일 때 항복 모멘트와 그리고 이때 항복 응력 간의 관계를 우리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 사이의 계수가 우린 형상계수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성계수는 뭐냐? 소성계수는 여기서 이제 더 모멘트가 커져요. 그러면은 구조물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응력은 항복 응력입니다. 여기 이상은 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모멘트를 더 받을 수 있냐? 이제 끝이 아니라 안쪽까지 침범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쪽까지 항복 응력을 받게 돼요. 점점 더 커지다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모멘트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냐면 결국엔 여기까지. 네. 전 단면에 걸쳐서 모두가 항복 응력에 도달하게 되는 그 상태가 이 단면 그리고 이 재료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모멘트이자 최대 응력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때 모멘트를 우리는 소성 모멘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소성 모멘트와 항복 응력과의 그 계수가 우리는 소성 계수라고 합니다. 자, 이거 간단히 복습할까요?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유도하고 있으면 늦습니다. 이 정도는 좀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S를 구해보자면 먼저 S부터 구해볼게요. S는 우리가 휘응력 공식을 써서 구합니다. 왜냐? 아직 선형이니까 우리는 휘응력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높이에 따라서 응력 분포가. 그래서 my 곱하기 자, 직사각형 단면에서 최대 응력은 우리가 이렇게 쓰죠. 이거는 최대 응력이니까 시그마 y다. 그래서 자, 시그마 y 이쪽으로 이걸 뒤집어서 보내면 이렇게 되겠죠. my는 뒤집으면은 자, 6분의 bh 제곱 곱하기 시그마 y가 되겠고 자, 이 식과 비교를 하면 어때요? 이게 바로 형상계수가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자, 이때 모멘트가 우리는 mp 소성 모멘트라 했죠. 그럼 이때 소성 모멘트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소성 모멘트는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 합력 나오죠? 여기 합력 나오고 여기 합력 나옵니다. 그럼 둘 사이에 이 팔 길이를 우리가 곱해주게 되면 소성 모멘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쪽의 합력 구해볼까요? 합력은 시그마 y 곱하기 자, 정확히 이 가운데 기준으로 이 절반 면적에 시그마 y가 전체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 위의 합력은 시그마 y 곱하기 이 위의 절반 면적이 됩니다. 절반 면적은 b 곱하기 2분의 h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의 힘은 2분의 bh 곱하기 시그마 y가 되겠고 여기도 아래는 똑같겠죠. 그러면 여기 두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멘트는 둘 사이 팔 길이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둘 사이 팔 길이는 정확히 여기 절반 두 개 더하니까 여기가 4분의 h죠. 2분의 h 절반이니까
4분의 h, 여기도 4분의 h니까 두 개를 더하면은 딱 2분의 h가 나옵니다. 즉 np는 뭐냐면 2분의 bh 곱하기 시그마 y 곱하기 8 길이 2분의 h를 곱한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자, 4분의 bh 제곱 곱하기 시그마 y가 됩니다. 그럼 이게 뭐겠어요? 이게 바로 여기서 보시면 z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형상계수 구할 수가 있죠. 자, 형상계수는 z 나누기 s라고 했으니까 6분의 bh 제곱분의 나누기 4분의 자, 이게 분모로 가죠. 네. 그래서 6분의 bh 제곱분의 4분의 bh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bh 제곱 약분되고요. 6분의 1이니까 번분수로 뒤집어져서 올라가죠. 그러면 4분의 6이 되니까 정답은 2분의 3. 소수점으로 쓰면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 정지하고 잠깐 메모하실 분 메모하시고요. 자, 3번입니다. 자, 3번도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그냥 기본적인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이 포화송비가 들어간 내용을 많이 그냥 간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수업 시간에 강조드리죠. 굉장히 기본적이고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파트다. 네. 자,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자, 봅시다. 여기서 부재의 전단탄성 계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전단탄성 계수는 우리가 G로 쓸 수가 있죠. G. 자, G를 구하려면 우리가 뭘 구해야겠어요? 뭐 전단력이 주어지고 전단 변형률이 주어진다면 그걸 통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때요? 전단력도 없고요. 전단 변형률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서 주어진 걸 보자고요. 포화성비가 주어졌어요. 그럼 포화성비랑 전단 탄성 계수가 같이 섞여 있는 식이 있을까요?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이런 식이 있죠. 즉 탄성 변형 계수, 있죠. 탄성 변형 계수와 포화성비를 같이 써가지고 전단 탄성 계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포화성비가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이 G를 구하려면 뭘 구해야겠어요? 이 값을 구해야겠죠. 이 값은 우리가 여기서 이 변형 관계를 통해서 구해봅시다. 여기서 이 하중을 가했을 때 늘어난 길이 델타가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이 식을 통해서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델타는 늘어난 길이니까 5mm. 여기서 가해진 힘은 300kN. 근데 우리가 밀리미터 단위고 그러니까 이 값을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 했어요? 전부 다 뉴턴과 밀리미터 단위로 맞추라고 했죠. 그래야지 여기가 딱 밀리미터로 나옵니다. 그럼 P는 300kN이니까 우리가 뉴턴 단위로 맞추니까 10의 3승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L은 마찬가지로 밀리미터로 딱 나와 있죠. 그럼 이때 이 값은 뭐냐면 우리는 메가파스칼로 쓰라고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지 딱 밀리미터로 맞춰서 나와요. 곱하기 단면적은 마찬가지로 밀리미터 단위. 단면적은 이제 우리가 구해야겠죠. 원형이니까 원형의 단면적 구하죠. 자,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의 제곱인데 파이는 여기서 3으로 나왔으니까 4분의 3 곱하기 직경 40mm의 제곱. 근데 제가 이렇게 쓰라고 했죠. 네. 그럼 딱 단위가 맞춰져서 밀리미터로 나오게 됩니다. 자, 약분해 봅시다. 자, 4랑 약분하면 10이 되겠고요. 자, 공 2개 없앱시다. 없애면은 공 2개 없애고 그 다음으로 3과 약분하면은 100. 자, 그럼 2를 이쪽으로 넘기고 5를 이쪽으로 하면 되겠죠. 자, 5 약분하면은 2가 되겠죠. 그리고 4도 약분하면은 25.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은 2만 이쪽으로 넘기면 되죠. 2 가로 메가파스칼 단위는 25 곱하기 50 곱하기 몇이요? 네, 10의 3승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여기서 기가파스칼 단위로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메가파스칼 단위를 기가파스칼로 바꿔줍시다. 그럼 이렇게 메가파스칼 단위니까 이걸 기가파스칼로 바꾸려면 여기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가파스칼 단위는 여기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면 이게 사라지겠죠. 그래서 자, 50 기가파스칼이 되겠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식에 이 값을 여기 대입하면 된다는 거죠. 네.
자, 50 기가파스칼 나누기 2 곱하기 1 플러스 포화성비는 0.25. 즉 이건 1.25인데 소수점을 쓰면은 4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은 2 곱하기 4분의 5가 되겠고요. 그래서 약분하면은 2분의 5. 자, 뒤집으면은 몇이 나오겠어요? 5 약분의 10이고 이제 20 기가파스칼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잠깐 화면 정지하고 메모하실 분은 메모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4번입니다. 자, 힘을 받는 보의 단면계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단면계수 아까 기억나시죠? 아까 문제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튼 단면이 있어요. 직사각형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가장 양 끝이 핀 모멘트를 받을 때 최대 응력에 도달하는데 그때 이 최대 응력이 최초로 시그마 y, 즉 항복 응력에 도달하게 만드는 그 모멘트가 이제 우리는 항복 응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보의 단면계수는 뭐냐면 모멘트에서 힘응력 공식을 쓰면은 이제 여기다가 힘응력 공식을 쓰면은 응력이 나오겠죠. 여기다 이제 어떤 값을 곱하면은 수직 응력이 나오는데 그때 이것과 이 사이를 이항을 시켜서 넘기면은 그게 바로 단면계수가 됩니다. 즉 아까 형상계수, 단면계수. 자, 보시면은 그러니까 my는 시그마 y를 이제 휘망력 공식을 쓰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 이걸 뒤집어서 여기다 넘긴다는 거죠. 그럼 my는 s 곱하기 시그마 y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때 계수가 이제 단면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원형 단면에서 볼까요? 원형 단면에서 반지름의 2배가 되면 단면계수는 8배가 된다. 자, 원형 단면에서 단면계수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모멘트를 가했을 때 가장 최외단의 응력을 구하면은 m 곱하기 몇이에요? 중립축으로부터 길이니까 2분의 d 나누기 전체 i 값을 하면 되겠죠. 그럼 64분의 파이 곱하기 d의 4승은 그때 여기에 이제 최대 응력이 나오겠죠. 그럼 이걸 이제 뒤집어서 하면 되겠죠. 그게 s가 되겠죠. 그래서 d 약분되고요. 아무튼 뒤집어서 여기 곱하게 되면 모멘트는 자 32분의 파이 곱하기 d의 3승 곱하기 시그마 맥스가 되겠고 그때 이 값이 바로 원형 단면에서의 s, 단면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반지름이 2배가 되면 즉 반지름이 2배가 된다는 건 직경이 2배가 된다는 말과 똑같죠. 그때 이게 2배가 되면 단면계수는 몇 배가 돼요? 단면에 자 여기에 3배, 3승에 비례하니까 당연히 이게 2배가 되면 단면계수는 8배가 되겠죠. 2의 3승이니까.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2번. 직사각형 단면의 폭을 2배로 증가시키면 단면계수도 2배로 증가한다. 자, 직사각형 볼까요? 직사각형 단면에서 우리는 최대 힘응력 어떻게 구해요? 자, 모멘트 곱하기 6 나누기 BH의 제곱을 통해서 시그마 맥스를 구하고요. 그때 우리는 모멘트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이항을 시키면은 6분의 BH 제곱 곱하기 시그마 맥스가 되는데 그때 이 값이 직사각형 단면의 단면 계수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볼까요? 직사각형 단면의 폭, 즉 B를 2배로 증가시키면 단면 계수는 어때요? B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똑같이 정비례해서 단면 계수도 똑같이 2배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2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3번 볼까요? 직사각형 단면의 항복 모멘트는 단면 계수의 항복 응력을 곱해서 구한다. 자, 설명드렸죠? 네. 단면 계수는 딱 항복 모멘트 그리고 항복 응력까지 우리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단면의 항복 모멘트는 단면 계수 곱하기 항복 응력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4번. 면적이 같고 높이의 비가 1대2인 두 직사각형 단면의 단면 계수 비는 1대4이다. 자, 이게 약간 좀 함정이 있어요. 보시면은 저기서 높이의 비가 1대2라고 나왔죠? 4번에서. 높이의 비가 1대2니까 그러면 h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당연히 단면 계수도 여기 제곱이니까 높이가 2배가 되면은 단면 계수도 4배가 되지 않냐. 그래서 1대4가 되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자, 이쪽 보기로 와서 이게 함정이에요. 개인적으로 이게 막 뭐 좋은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심스러운데 이게 좀 조심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면적이 같아야 돼요. 면적이. 자,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오면은
면적이 같을 때 높이가 1대 2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예를 들면은 직사각형 하나가 있어요. B 대 H가 있습니다. 근데 높이가 이제 2배가 됐어요. 이 H가 됐다는 거죠. 근데 둘이 면적이 같아야 되니까 그대로 쓰면 될까요? 아니죠. B가 달라집니다. BH랑 새로운 폭 곱하기 EH랑 같아야 되니까 폭이 그만큼 절반으로 줄여야겠죠.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S가 아까 아무튼 6분의 BH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의 단면 계수는 우리가 6분의 BH 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6분의 B 대신에 2분의 B 곱하기 H 제곱이니까 2H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몇 배가 되냐면요. 여기에 4배가 되지 않아요. 2분의 1이 있으니까 4배 제곱하면 4가 나오죠. 4 나누기 2니까 2배가 됩니다. 2배. 즉 여기에 2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대 4가 아니라 1대 2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잠깐 화면 정지하고 메모하실 분은 메모하시고요. 자, 다음입니다. 다 5번입니다. 자, 트러스에서 CD, 즉 여기에 부재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죠. 단면법이랑 절전법이 있는데 제발 단면법 좀 공부해라. 네, 요새 트렌드가 뭐냐면요. 요새 트러스 문제가 단순히 절전법만으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절전법으로 풀면 진짜 한두 세요 걸립니다. 여러분들 2분 넘겨요. 네, 이 문제 그냥 단면법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면법으로 저는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단면법을 할 때 일단 단면을 잘라야 되는데 항상 말씀을 드리죠. 단면법을 쓸 때 자른 단면을 설정할 때 일단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자, 가장 큰 첫 번째 원칙은 일단 우리가 구하려는 부재력, 이 CD를 일단 지나는 단면으로 해야 되고 그 단면은 어때요? 끝까지 이어져야 된다. 끝까지 쭉 이었을 때 중간에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원칙, 최대한 부재수를 적게 지나라. 그래야지 미리수가 줄어드니까.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원칙, 우리가 구하려는 이 부재를 제외하고 우리가 단면을 설정했을 때 걸쳐있는 나머지 부재가 한 점에 모여있으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여기를 지나면서 아무튼 다른 부재를 최소한으로 지났는데 그러면서 그 나머지 부재가 걸쳐있는 나머지 부재가 한 점에 모일 수 있는 그 단면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엄청 많이 지나가죠? 단면상에 걸쳐있는 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런 우리 못 풉니다. 그럼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잘라볼까요? 자르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여기 부재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럼 여기 부재를 지나면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뭔가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이렇게 자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어때요? 이 단면 지나고 한 개, 두 개만 더 있으니까 딱 세 개 지나니까 우리가 평형 방정식, 수직 수평 평형 방정식 플러스 모멘트 평형 방정식 이 세 개로 풀 수가 있고요. 거기다 플러스 너무 좋은 게 있어요. 한 개, 두 개가 이제 미지수가 추가적인 미지수가 될 건데 우리가 구하려는 이걸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부재가 딱 어때요? 쭉 이어가면 A점에 만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단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자른 다음에 자, 왼쪽을 선택할지 오른쪽을 선택할지 그걸 이제 우리가 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쪽이 편하겠어요? 딱 봐도 오른쪽이 편하죠. 왜냐? 왼쪽에는 힘 두 개가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형 방정식 괜히 이걸 또 대입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계산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른 다음에 우리 오른쪽을 떼우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을 떼우려면 일단 여기에 작용하는 모든 반력과 힘을 다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B점에 작용하는 반력을 구해볼게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거는 B점이 힌지여서 수직과 수평힘이 둘 다 존재하게 된다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롤러는 반력이 수직 반력 한 개밖에 없고 외력도 아래로 작용하는 수직 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수평 반력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겠죠. 왜냐면 나머지 중에서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으니까 평형을 유지하려면 여기는 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이 수직 반력 한 개만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 수직 반력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A점을 기준으로 전체 구조물에 대해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자, A점을 기준으로 모멘트 평형 적용합니다. 그러면
전체 구조물에 대해서 평형을 유지하니까 그 합은 0이 될 거고요. 자, 일단 P, 이쪽 P에 의해서 발생한 모멘트는 P 곱하기 A 플러스 이쪽 P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멘트는 P 곱하기 8 길이 2A는 B점에 발생하는 발력을 R이라고 한다면 R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발생하는 모멘트랑 똑같이 되겠죠. 그 크기는 R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 길이 4A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A, 자, A로 일단 약분을 하죠. 그럼 3P고 4R이니까 R은 몇이냐면 자, 4분의 3P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럼 이제 오른쪽을 저희가 떼어 올게요. 근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오른쪽을 떼온다 했죠. 그럼 여기 단면을 그대로 어때요? 이게 걸쳐져 있는 그 절점이 있는데 이 부재상에서 오른쪽으로 최대한 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오른쪽 최대한 붙이면은 여기 점으로 이렇게 딱 붙여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걸쳐지는 1개, 2개, 3개의 부재력의 미지수를 할 건데 그 3개의 부재력은 반드시 오른쪽으로 딱 붙였으니까 이 오른쪽의 절점에서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여기 걸쳐져 있다고 해서 이쪽에서 힘이 나오는 걸 우리가 선택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시험 문제 틀려요.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겠죠. 이걸 딱 붙이니까 여기 부재력은 일단 이렇게 나오는 거 하나,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는 이 힘도 반드시 여기서 나오는 걸로, 그리고 여기의 부재력도 반드시 여기 절점에서 나오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미지력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려는 힘 하나, 2개, 3개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구한 거는 이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2개가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죠, 아까? 그럼 어때요? 이 오른쪽 전체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A점을 기준으로 모멘트 평형을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2개는 A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아예 모멘트 식에 들어가지가 않죠. 그래서 딱 이거 하나밖에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바로 이 모멘트 평형 방정식 하나만으로 이 힘을 우리가 구하려는 CD의 부재력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까 발력이 있었죠? 발력이 R이 4분의 3P. 근데 이거를 이제 그대로 쭉 연장시키면은 어때요? 여기 이제 A가 있는 거죠. A점을 기준으로 여기 힘에 대해서 모멘트 평형 돌립니다. 콤마 이제 오른쪽 절편이니까 right라고 쓸게요.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 절편에 대해서 모멘트 평형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 합은 0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2개의 힘은 무시하고 우리는 이 힘을 F라고 하겠습니다. F. F에 의해서 이 방향으로 발생한 모멘트는 어떻게 돼요? F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8 길이, 그게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3A죠. 그래서 F 곱하기 3A는 플러스 같은 방향이죠. 플러스 4분의 3P에 의해서도 같은 방향으로 발생하니까 같이 더해줘야 됩니다. 그 크기는 4분의 3P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8 길이 4A가 되겠죠. 그럼 그 합이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약분하고 3A, 3A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F 플러스 P는 0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는 몇이 되겠어요? 마이너스 P가 되겠죠. 즉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는 제가 가정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자, 점에서 당기는 이 방향이 아니라 점을 누르는 이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그 크기는 P랑 똑같다. 네. 자, 이 점을 누르는 방향이니까 이 힘은 인장의 압축이요. 압축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P이자 그리고 압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 정지하고 잠깐 메모하실 분은 메모하시고요. 자, 6번입니다. 6번은 발인용의 정리를 쓰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려 하세요. 뭘 헷갈려 하냐면 이 합력도 같이 막 모멘트 평형 방정식에 섞어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이것과 나머지 3개는 딱 분리를 시켜서 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P1이 있고 여기에 P2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P3가 있습니다. 자, 그럼 힘은 실제로 작용하는 건 이거니까 이건 이거대로 두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하나의 합력으로 치환시키는 거니까 이것과 이거는 동시에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를 똑같이 여기서 하나의 합력 이 R로 바꾼다는 말이에요. 네. 그럼 발인용의 정리를 쓰면은 일단 어때요? 이것과 이것은 일단 크기가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FY는 동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P1 플러스 P2 플러스 P3는 합력 R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면은 P1은 2, P2는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P3는 10이라고 나왔죠. 10은 합력 20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그럼 P2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P2는 8kN이 되겠고요. 그럼 그 다음으로 우리는 여기 점을 A라고 한다면요. A점을 기준으로 전체 힘에 대한 모멘트는 합력에 의한 모멘트랑 똑같아야 됩니다. 그 원리를 이용을 할게요. 다시 말하면 어느 한 점 A점을 기준으로 한 모멘트도 똑같아야 됩니다. 자, 그럼 P1은 어차피 A점을 지나니까 모멘트 발생시키지 않고요. P2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멘트는 P2 곱하기 5. 근데 P2는 8이라고 했죠. 그래서 8 곱하기 5 플러스 P3는 10이니까 10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 길이 5 플러스 3 플러스 X니까 8 플러스 X. 그래서 10 곱하기 8 플러스 X는 합력 R에 의한 모멘트랑 똑같다. 자, 근데 여기 8 길이 몇이냐면 5 플러스 X. 그래서 합력 R 20 곱하기 5 플러스 X랑 똑같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10으로 나눠볼까? 10으로? 자, 10으로 나눠봅시다. 10으로 나누면은 5 나눠지고 2 나눠지니까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은 4 플러스 8 플러스 X는 두 개 곱하면은 10 플러스 2X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X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X 이쪽으로 보내면요. 남은 거는 12에서 10을 빼니까 2가 되겠죠. 즉 결론적으로 X는 2m.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발인용의 정리를 쓰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어요. 네, 자, 화면 정지하고 잠깐 메모하시고 네, 7번입니다. 자, 7번은 이제 축하중 문제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약간 당황할 수가 있어요. 왜냐? 항상 어느 한쪽이 고정단으로 찍어서 나왔는데 이건 어느 한쪽이 고정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까? 이렇게 막 노심초사하면서 끙끙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금 이게 평형 상태에 있는 거예요. 평형 상태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어느 한쪽을 그냥 고정단으로 잡아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래서 괜히 헷갈리시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그냥 고정단으로 하든 혹은 여기를 고정단으로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편한 쪽으로 하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문제들 항상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본 거는 항상 왼쪽이 고정단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을 고정단으로 하면 됩니다. 똑같아요. 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고정단으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힘이 작용할 때 AD 전체의 총 변형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왜 고정단을 해도 되냐? 왜냐하면 힘이 평형 상태에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반력으로 생각하면 돼요. 고정단으로 있을 때 이렇게 힘이 작용할 때 그때 이 고정단의 반력이 50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으니까 지금 딱 평형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즉 여기를 고정단으로 봐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기 고정단을 본다면 그때 여기에 상대적인 변이가 나오겠죠. 그게 곧바로 AD의 총 어차피 변형량이 나온다는 겁니다. 즉 AD의 총 변형량이라는 거는 A든 D든 간에 어느 한쪽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그때 반대쪽 끝쪽에 최종적인 그 상대적인 변이를 구하면은 그게 바로 봉 AD의 최종 변형량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해보죠. 그럼 우리는 크게 어때요? 하중이 작용하는 그 구간별로 쪼개서 우리가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 1번, 그리고 두 번째 여기 2번, 그리고 여기 3번 이렇게 세 구간으로 쪼개서 구할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자, 이때 이쪽이 지금 자유단으로 간주했으니까 항상 제가 어떻게 하라 했어요? 항상 자유단 끝쪽부터 이쪽부터 차근차근 하라 했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는다.
자, 그럼 3번부터 해봅시다. 그럼 일단 여기서 항상 자유단 바깥쪽에 작용하는 힘을 고려합시다. 그럼 그때 여기 70이 작용하죠. 그쵸? 70kN. 여기서 70. 그럼 자, 이번에 2번에 작용하는 힘은 몇이 될까요? 항상 제가 중간에 있는 거는 거기로부터 여기 끝나는 지점부터 바깥 자유단 쪽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더한 값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쪽이 오른쪽에 70이 작용하고 그 다음으로 여기에 30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2번에 작용한 힘은 70에서 30으로 이만큼 뺀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걸 한 번에 정리하면 이쪽으로 40kN이 작용한 게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1번에 작용하는 총 충력은 몇이 되겠어요? 1번 기준으로 자유단 쪽에 존재하는 모든 힘을 더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쪽 70, 반대쪽으로 30 빼면 40, 이쪽으로 40, 거기다가 다시 이쪽으로 10이 추가적으로 가해지니까 최종적으로 더하면은 이쪽으로 50만큼의 힘이 작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끝났죠? 자, A 1번의 변이 어떻게 돼요? 델타 1은 50kN 곱하기 여기 길이 L 나누기 2A 하면 되겠죠. 여기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세 개를 그냥 한 번에 더해 볼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AD의 변형량은 1번, 2번, 그리고 3번 각각 자른 이 세그멘트들, 이 조각들의 총 변형량을 더한 게 되겠죠. 그럼 전체가 뭐냐면 일단 공식이 PL 나누기 2A인데 이 세 개의 단면적과 그리고 탄성계수가 모두 똑같아요. 그래서 2A를 제가 묶어보겠습니다. 2A를 묶으면은 근데 여기서 항상 단위를 조심하라 했죠. 단위는 여기서 밀리미터로 구하라고 했고 문제에서는 이 탄성계수가 메가파스칼, 자 밀리미터로 나왔고 여기서는 뭐 킬로미터로 나왔는데 이때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힘은 뉴턴, 그리고 모든 길이 단위는 밀리미터로 바꿔서, 그리고 탄성계수는 메가파스칼로 바꿔서 하는 게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해봅시다. 그럼 이 A도 제가 이렇게 해야겠죠. 탄성계수 기가파스칼인데 메가파스칼로 바꿉니다. 그럼 200 곱하기 10의 3승 메가파스칼 곱하기 단면적은 200제곱밀리미터 딱 맞춰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에 더할게요. 이제 PL만 더하면 되겠죠? PL만. 그럼 1번의 P는 50. 근데 마찬가지로 뉴턴으로 바꿔서 구합니다. 그래서 50 곱하기 10의 3승 뉴턴 곱하기 단면적은 200. 단면적이 아니라 길이는 마찬가지 밀리미터 바꿉니다. 1m니까 1000mm. 그 다음에 2번은 어때요? 자, 40 마찬가지로 곱하기 10의 3승 뉴턴 곱하기 길이는 2000mm. 플러스 마찬가지로 여기는 7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여기 길이는 마찬가지로 1000mm. 그럼 여기랑 약분이 되는 걸 보자고요. 일단 10의 3승 약분시킬 수 있죠. 전부 다. 네. 그 다음으로 공 4개 없앨 수 있습니다. 공 4개. 그쵸? 공 4개. 짝 없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5랑 4랑 7만 더하면 돼요. 더하면 어떻게 돼요? 5 더하기 4, 9 더하기 7, 16이죠? 그래서 이걸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은 여기 2 곱하기 2죠. 그러니까 4분의 16. 그래서 딱 답은 4mm로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봅시다. 자, 5 더하기 4, 9 더하기 7, 16. 자, 여기, 4 곱하기 2가 8이죠? 네. 그러니까, 자, 8에다가 5, 13에다가 7 더하니까 20이죠, 20. 20이니까 정답은 5mm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위를 바꾸면은 곧바로 밀리미터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위를 이렇게 바꾸라고 항상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 정지하고 잠깐 메모하실 분은 메모하시고요. 자, 8번입니다. 8번도 쉬운 문제죠. 포화성비 구하라고 했어요. 포화성비의 정의가 뭐예요? 포화성비의 정의는 자, 우리가 공이 있을 때 잡아당겨요. 그러면 이게 가로 방향으로 얼마만큼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자, 입실론 y라고 하고, 근데 이게 그냥 늘어나요? 아니죠? 여기 단면이 더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늘어난 만큼 단면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줄어든 변형량을 우리는 입실론 x라고, 즉 횡방향 변형이라고 한다면 여기 절대값을 씌운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반대로 움직이니까 일반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데 절대값을 씌워서 그 크기만을 우리가 b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중을 가한 쪽이 기준이 돼요. 하중을
가한 쪽의 길이 변형량, 즉 입실론 y분의 거기에 수직인 횡방향 변형률. 이게 바로 포화성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값은 항상 이것과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거니까 절대값을 맞춰주면 마이너스를 씌우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각각의 크기만 취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중이 가했을 때 그때 이 길이 방향의 변형률은 몇이에요? 길이가 500mm에서 0.1만큼 변형이 됐다 했죠. 그러니까 입실론 y는 500분의 0.1 그리고 거기에 수직인 방향이 뭐예요? 지름이죠. 지름의 변형을 보자면은 원래는 50mm분의 줄어든 길이 0.001이 된다는 거죠. 근데 반드시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둘의 단위는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전부 다 밀리미터로 똑같으니까 우린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번분수니까 뒤집어서 곱하면 되겠죠. 즉 0.001 나누기 50 곱하기 뒤집으면은 0.1분의 500이 된다는 거죠. 그대로 약분하면은 10 그리고 이거는 곱하기 10으로 바뀌어지니까 0.01이 되겠습니다. 두 개 곱하면은 몇이에요? 0.1. 그래서 포화성비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화면 정지하고 잠깐 메모하실 분은 메모하시고요. 자, 9번입니다. 자, 이 문제가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부정적 문제니까. 양단이 고정이니까 이거는 2차 부정정, 엄밀히 말하면 3차 부정정 구조물입니다. 근데 이것의 정상적인 전단력 선들 그려라. 굉장히 난감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하지 않아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인 원리가 뭐예요? 이게 일단 대칭이죠. 대칭이죠. 대칭이면 원리가 뭐예요? 양쪽이 어때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딱 접히게 대칭이 된다는 거예요. 즉, 여기에 우리는 수직 반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할 수 있죠. 어때요? 전체 누르는 여기 총 힘의 합에 절반씩 딱딱 나눠 가지겠죠. 전체 누르는 힘은 몇이에요? 여기 전체 길이 L이라고 한다면 2분의 WL 여기는 마찬가지 2분의 WL만큼 되겠죠. 엄밀히 해석하면 여긴 고정단위니까 여기에 모멘트 반력 존재하고 여기에 모멘트 반력 존재하는데 저는 이 모멘트 반력까지 좀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분의 WL 제곱인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도 풀 수가 있어요. 왜냐? 전단력 선도를 구하는 거니까. 자, 제가 수업 시간에 그리는 방식으로 그대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그럼 이쪽에서는 일단 위로 향하는 반력이 존재하니까 위니까 일단 플러스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플러스 값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아래로 향하고 있죠. 등분파 중에 일정하게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무조건 전단력은 감소한다고 했죠. 아래로 향하니까. 근데 어때요? 이게 일정하죠. 이게 바로 전단력 선도의 기울기가 된다 했으니까 일정한 기울기로 그대로 쭉 감소하게 됩니다. 즉 일직선으로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끝에 가면은 어때요? 이만큼 아래로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태는 이렇게 바로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뭐 다른 후보군이 없어요. 예상되는 게. 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거 말고 뭐 나머지 세 개가 너무 얼토당토 않아서 이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도 답 고르기는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건 바로 그냥 넘어갈게요. 자, 10번입니다. 자, 10번 여러분들 이게 어렵지 않은 문제거든요. 근데 이 모멘트의 정의를 잘 모르시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일단 하중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중을 수직과 수평으로 일단 쪼개보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쪼개보고 이렇게 쪼개보고 그래서 여기 수평 분력 곱하기 여기 팔 길이 곱하고 여기 팔 길이 곱하고 마찬가지 이것도 여기 팔 길이 여기 팔 길이 곱하고 이것도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서 팔 길이 곱하고 그럼 언제예요? 이거 2분 걸립니다. 2분. 1분 좋게 걸려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모멘트의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해 봅시다. 모멘트는 일단 모멘트를 기준으로 하는 그 기준점이 있죠. 기준점이 어디야? 5점. 즉 5점에 발생시키는 모멘트죠. 그러면 아까 트러스 문제에서도 나왔지만 어떤 힘이 이 기준점을 지난다면 어때요? 이 기준점에 모멘트를 발생시킨다, 발생시키지 않는다?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힘은요.
그대로 연장선을 그으면은 여기 5점을 지나기 때문에 어차피 5점의 모멘트를 발생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그냥 없애도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것만 고려하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수직과 수평으로 쪼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수직 불력은 5점을 그대로 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5점의 모멘트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 전체 힘 중에 5점의 모멘트를 발생시키는 거는 이 P의 이 수평 성분밖에 없습니다. 수평 성분은 어떻게 구해요? 2P 곱하기 사인 30도 하면 되겠죠. 이건 몇이에요?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그냥 P가 되겠죠. 즉 P 곱하기 반지름만 하면 그게 바로 여기 전체 힘에 의해서 5점에 발생되는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그 값은 몇이에요? P 곱하기 R이 되겠죠. 굉장히 쉽게 나와요. 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네. 10초 만에 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멘트의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네. 여러분들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양단 내민보의 중앙 C점에서 힘 모멘트가 0이 되기 위한. 그러니까 일단 우린 중앙점의 모멘트를 일단 먼저 구해야겠죠. 중앙 모멘트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기준으로 잘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릅니다. 그리고 왼쪽을 선택할지 오른쪽을 선택할지 아무튼 한쪽 절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 구조물 잘 보세요. 대칭이에요. 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여기가 힌지고 여기 롤러니까 대칭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외력이 어때요? 여기 수평 반력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 수평력이 존재하지만 양쪽으로 똑같은 크기만큼 작용하기 때문에 둘은 상쇄가 되니까 어차피 여기에 수평 반력은 0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구조물 상에서는 이 하중 상태 상에서는 이거는 수평 반력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롤러처럼 거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물은 대칭 구조물이 되고요. 그때 우린 여기에 수직 반력 구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 적용하는 전체 힘을 딱 절반씩 쪼개 가지면 되겠습니다. 전체 힘은 W 곱하기 2L이니까 한쪽으로 WL씩 나눠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 저는 이제 C를 기준으로 왼쪽 절편을 떼어와서 C점에 발생하는 모멘트를 구해보겠습니다. 네, 있죠. 그대로 떼어올게요. 여기가 C예요. 그럼 반력이 일단 이렇게 WL이 존재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분포하중이 존재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좀 더 모멘트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하나의 합력으로 치환시켜라. 그 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 길이가 L이니까 합력은 크기는 WL 그리고 그 작용점은 정확히 이 사각형의 딱 중심 즉 2분의 L만큼 발생하게 되겠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수평력 P가 존재하니까 C점의 모멘트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멘트 C는 일단 P에 의해서 이 방향으로 발생하는 모멘트 P 곱하기 2분의 L 플러스 또 이 방향으로 발생하는 모멘트는 WL 곱하기 8 길이 2분의 1을 하면 되겠죠. 또 있을까요? 이제 반대 방향으로 발생하는 모멘트가 있겠죠. WL 그럼 반대니까 빼줄게요. WL 곱하기 8 길이 L을 곱하면 되겠죠. 근데 MC가 몇이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모멘트가 0이 되기 위한이라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0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때 이 식을 만족시키는 P를 구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 2분의 L로 L로 나눠줄게요. L로 이걸 구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WL제곱이니까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최종적으로 2분의 P는 자 마이너스 2분의 WL 오른쪽으로 넘기니까 2분의 WL 그럼 어때요? 2분의 1, 2분의 1 약분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는 WL이 되겠죠. 즉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잠깐 화면 정지하고 메모하실 분은 메모하시고요. 자, 12번입니다. 자, 12번은 약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봅시다. 일단 이게 강체보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진 힌트를 잘 봐요. 일단 강체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때요? 수평을 유지하기 위한이라고 했습니다. 그 조건을 먼저 한번 활용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케이블 A, B와
케이블 CD의 재료와 단면적은 동일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A 값이 동일하다는 거죠. 자, 구점을 여기 다시 한번 그려서 분리시켜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AB가 있겠고, 그리고 그 아래로 강체부가 있겠죠. 그 다음에 CD가 있겠죠. 이렇게 CD가. 잠깐 좀 떼어온 거예요. 그럼 AB가 여기 작용하는 힘, 아래로 작용하는 힘 OP에 의해서 AB도 CD도 그렇고 아래로 어때요? 변형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형이 발생합니다. 그럼 여기에 변형량을 델타1, 여기에 변형량을 델타2라고 할게요. 그럼 델타1과 델타2가 왜 발생하겠어요? 왜냐? 둘과 강체가 접하고 있는 이 절점에서 아래로 당기는 힘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 힘을 P1, P2라고 할게요. 그럼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어때요? 이 강체 보이는 이 방향으로, 그리고 여기는 이 방향으로 P2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이게 수평을 유지한다 했어요. 수평을 유지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어차피 강체부는 일직선이니까 그 사이에 휘거나 이 자체가 꺾일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평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양쪽 절점의 이동량이 똑같이 내려간다는 거죠. 그럴 때만 수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을 유지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 B점의 변이 델타1과 그리고 C점의 변이 델타2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델타1은 델타2라는 관계식이 성립이 되고요. 이걸 먼저 우리가 적용을 할게요. 그럼 델타1은 몇이에요? 여기에 작용하는 힘 P1 곱하기 여기의 길이가 몇이에요? 3L이죠. 그래서 3L 나누기 2A가 되겠고요. 델타2는 몇이에요? 이걸 잡아당기는 힘 P2 곱하기 여기의 길이는 2L이죠. 나누기 여기에 단면적 그리고 축광성 2A가 되겠죠. 근데 둘은 2A가 동일하다 했죠. 그러니까 2A 동일하니까 약분되고요. 길이 단위 L도 약분시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P1 곱하기 3은 P2 곱하기 2가 되겠고 그럼 P1은 몇이냐면요. 3분의 2 P2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P2를 그러니까 어때요? 자, P2를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EF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EF를 대입하면요. 그럼 어떻게 돼요? 3F를 대입할게요. 3F. 이게 F란 힘의 3배라고 제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럼 P1은 F로 나타냈을 때 몇이에요? 약분돼서 EF가 된다는 거죠. 즉 EF가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 양쪽의 반력값을 구해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강체만 이제 바라봅시다. 강체만. 여기만 바라봐요. 여기만. 여기서 이제 수평 평형 방정식, 수직힘 평형 방정식 씁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래로 향하는 힘은 OP는 위로 향하는 힘의 양쪽의 힘의 합 2F 플러스 3F니까 5F가 되겠고요. 그러면 F 값은 몇이에요? 결국에는 P랑 똑같다는 거죠.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게 마찬가지로 모멘트 평형을 유지해야 되니까 여기점, 즉 B점을 기준으로 이 강체부에 대해서 모멘트 평형을 적용시키면 우리는 이 OP의 적용점 X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적용해 볼게요. 강체를 기준으로 B점을 기준으로 그 모멘트 합은 평형을 유지해야 되니까 합은 0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B점을 기준으로 작용한 모멘트는 OP 곱하기 X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3F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팔 길이 A가 되겠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X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3F가 뭐예요? F가 우린 P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건 P랑 똑같아요. 그럼 P 약분시킵니다. 그럼 X는 몇이 되겠어요? 5분의 3A가 되겠죠. 자, 소수로 쓰면 0.6A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막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화면 정지하고 잠깐 메모하실 분은 메모하시고요. 13번입니다. 자, 13번 봅시다. 여기서 뭘 구하라고 했어요? 지점 A의 최대 반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언제 구해요? 이동하중 있을 때. 자, 이동하중이 있을 때 어떤 구조물의 최대 내력, 최대 모멘트, 뭐 최대 전단력, 최대 발력, 그걸 구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건 뭐라고요? 영향선을 떠올려야 된다. 그래서 최대 발력에 대한, 즉 A의 발력에 대한 영향선을 우리가 그려봅시다. 발력에 대한 영향선을 그리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발력이 작용하니까 거기에 변이를 빼버린다고요. 즉 이게 발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도록 막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영향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게 자유롭게 이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위로 올립니다. 위로 1만큼 올려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지점 조건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고 중간에 내부 힌지가 없으니까 꺾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강절점이니까. 그래서 나머진 일직선을 유지를 하면서 이건 여기쯤 올라가 있고 이쪽 롤러는 그대로 원래 위치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대로 이어주면 이게 바로 A 발력에 대한 영향선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가 10m죠. 이 영향선에 이제 이동하중이 작용할 거예요. 8. 그럼 언제 최대가 되겠어요? 각각의 힘이 최대한 높은 값에 위치할 때. 즉 일반적으로는 뭐냐면 큰 하중이 여기서 가장 큰 이 피크점에 놓여 있을 때가 최대가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걸 그대로 이렇게 이동시켜 나가다 보면은 어때요? 팔이 만약 이쪽에 위치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고려할 겁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힘, 팔이 딱 여기에 피크점에 올 때. 그러니까 8, 그리고 여기가 4가 올 때.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이것만으로 뭔가 이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이 4라는 힘이 전혀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죠. 아예 보호 밖에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것만으로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러면 조금만 우리가 이걸 이쪽으로 당겨와서 4까지만 딱 여기에 포함시켜보자. 최대한.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 후보군이 되겠죠. 두 번째 후보군은 4, 8이 되겠죠. 이것보다 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것 곱하기 여기 값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쪽으로 가버리면은 여기 값이 아니라 점점 더 작은 값을 곱해야 되니까 무조건 작아지겠죠. 근데 우린 최대 값을 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최대 후보군은 8이 최대한 높은 값을 곱할 수 있게 높은 위치에 있는 그게 후보군이 되니까 4가 최대한 포함되어 있는 이 상태나 아니면 아예 이걸 빼버리고 8이 그냥 최대값 여기 위치에 위치하는 이 후보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두 개를 비교하면 돼요. 자, 이거 제 모의고사에도 나온 거죠. 최근에 모의고사 낸 건데 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 문제는 이걸 순서를 이렇게 회전시켜서 즉 8이 왼쪽으로 가게 그렇게도 할 수 있게끔 문제를 낸 건데 여기서는 이대로 그냥 이동한다고 말이 써져 있으니까 여기서는 둘의 위치를 바꾸지 않고 이대로 가는 상태에서 후보군을 비교를 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상태에서 1번에 대해서 최대 발력 구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8 곱하기 여기 영향선에 해당하는 그 위치에 해당하는 영향선 값을 곱하면 돼요. 즉 8 곱하기 1이니까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후보군 2번에 대해서 우리가 발력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4는 가장 큰 값의 위치라니까 4 곱하기 1 플러스 8은 그럼 어디 위치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m니까 여기도 2m, 여기는 8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삼각형의 닮은 비에 의해서 여기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어때요? 여기 삼각형과 여기 삼각형의 닮은 비는 8대 10입니다. 즉 어때요? 8대 10이니까 여기에 1이면 여기는 0.8이 되겠죠. 즉 8 곱하기 0.8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몇이 돼요? 4 플러스 6.4니까 10.4가 됩니다. 이게 더 클 것 같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더 크게 나왔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최대 발력은 10.4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당연히 하중을 최대한 많이 포함시켜야 되니까 무조건 그냥 당연히 이걸 왜 고려하냐? 그냥 이것만 고려하면 되지 않냐? 이게 당연히 답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우연히 이렇게 된 거고요. 만약 이 길이가 한 8m, 둘이 엄청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막 거의 한 1kN,
둘 사이 힘도 엄청 크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때는 오히려 이거를 포함시킨 이 두 번째 후보군이 더 작게 나와요. 왜냐면 팔이 엄청 큰데 여기에 비해 훨씬 큰데 여기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발력의 영향을 오히려 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걸 같이 고려하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생각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게 더 크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따라서. 자, 아무튼 정답은 10.4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 정지하고 잠깐 메모하실 분은 메모하시고요. 자, 14번입니다. 자, 14번 보시면요. B의 허용 전단 응력을 고려한 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있어요. 자, 최소값이란 말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가 있는데, 자, 허용 전단 응력을 고려한 B의 최소값이니까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자, B가 최대한 커지면 어때요? 커지면 더 안전하겠죠. 근데 B의 최소값이라는 거는 여기서 최대 전단 응력이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어딘가에선 최대 전단 응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값이 이 재료가 최대로 버틸 수 있는 이 허용 전단 응력을 넘어서게 되면 파괴가 되겠죠. 그게 B에 따라서 최대 전단 응력이 달라지겠죠. 근데 B가 처음엔 크다가 점점 작게 만들어 봐요. 그러면은 발생하는 여기에 최대 전단 응력이 커지게 됩니다. 점점 커지다가 허용 전단 응력에 딱 도달하고 거길 넘어서는 딱 순간부터 이 구조물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딱 이 구조물에 발생하는 최대 전단 응력이 이 허용 전단 응력과 딱 같게 되는 그 점이 우리가 최대한으로 B를 작게 만들 수 있는 그 허용 값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는 B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B를 이용해서 여기에 최대 전단 응력을 산정하고요. 그게 여기서 주어지는 재료가 버틸 수 있는 허용 전단 능력과 딱 같게 되는 그 순간의 B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여기에 최대 전단 능력을 구해야 되니까 최대 전단 능력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일반적인 공식 V 곱하기 Q 나누기 IB로 구하는데 일단 Q는 이 단면상에서 당연히 이 가운데 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치에 따라서 바뀌지 않고 여기서 달라지는 거는 전단력이 되겠죠. 한마디로 우리는 이 전체 보에 대해서 최대 전단력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단력 선도를 그려야겠죠. 자, 먼저 전단력 선도를 그리기 위해서 발력을 구해봅시다. 이걸 쪼개볼게요. 내부 인지가 있으니까. 여기 12 적용하고요. 여기 이렇게 쓰니까 발력이 이렇게 작용하겠죠. 근데 둘은 5, 정확히 딱 가운데 적용해요. 그러니까 여기 수직 발력도 정확히 딱 절반씩 가져가겠죠. 5. 그러면은 내부 인지니까 모멘트는 발생하지 않고 좌우로 전단력만 동일한 크기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발력 구해볼까요? 여기 D점이죠. 그래서 D점을 기준으로 모멘트 합은 당연히 오른쪽에 대해서 0이 될 거고 그때 그러면 그 모멘트 식은 자, 5 곱하기 여기에 팔 길이 10 5 곱하기 10은 여기 발력을 R이라고 한다면 R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럼 그때 R은 몇이 되냐면요. 딱 10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발력 구할 수 있을까요? 위로 10이니까 왼쪽에서 아래로 5니까 여기는 똑같이 5가 적용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조물에 전단력 선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일단 항상 왼쪽부터 시작합니다. 왼쪽의 전단력. 자, 위로 발력이 5만큼 작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플러스 5부터 시작해요.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떠한 힘도 적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전단력이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서 집중하중 아래로 10만큼 적용하니까 갑자기 아래로 10만큼 푹썩 내려앉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10만큼 내려앉으니까 5 감소되고 거기다 플러스 5만큼 감소되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때요? 어떠한 힘도 적용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도 일정해요. 이제 그 다음에 약간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내부 인지는 외력이 아니에요. 내력이니까 이거는 여기서 그만큼 꺾이는 게 아닙니다. 즉 여기 전체 구조물에서 보자고요. 전체 구조물에서 보면은 어때요? 10만큼 적용하다가 여기서는 어때요? 외력으로 어떠한 힘도 적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대로 전단력이 여기까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로 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저기 C점까지 여기 있는 C점까지는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C점에서 위로 10만큼 발력이 존재하죠. 그래서 여기 다시 10만큼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5에서 10만큼 올라가니까 다시 플러스 5가 되죠. 그렇게 다시 가다가 여기서 C랑 D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일정하게 가다가 이제 여기 아래로 향하는 힘 때문에 다시 주저앉게 돼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전단력도. 한마디로 여기서 보시면은 가장 최대값이 바로 최대 전단력이 됩니다. 여기서 최대 전단력은 몇이에요? 절대값만 보자고요. 5죠, 5. 그래서 최대 전단력은 5kN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5kN이 작용할 때 이때 직사각형 단면 내에서 발생하는 최대 전단 능력은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직사각형 단면 내에서 발생하는 최대 전단 능력 공식 어떻게 돼요? 2a분의 3v는 제가 외워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이 v값 대입할게요. 그리고 어때요? 자, 여기서 일단 메가파스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V도 일단 뉴턴으로 바꿔줘요. 5 곱하기 10의 3승 뉴턴으로 바꿔주고 단면적은 쉽죠? 단면적은 B가 미터죠. B가 미터니까 마찬가지 밀리미터로 바꿔주면 B 곱하기 10의 3승 밀리미터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 단면적은 B 곱하기 0.5죠. 네, 밑변 곱하기 높이. 0.5m는 500mm죠. 이렇게 뉴턴과 밀리미터로 바꾸면은 이 값은 메가파스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허용 전단 응력이랑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허용 전단 응력이랑 똑같아야 되는데 허용 전단 응력이 몇이에요? 300kPa입니다. 그럼 300kPa도 마찬가지로 메가파스칼로 바꿔줘야겠죠. 300kPa는 메가파스칼로 바꾸면은 0.3이 됩니다. 그래서 0.3 메가파스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이때 B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10의 3승, 10의 3승 약분되고요. 그 다음으로 3과 약분하면은 0.1 그리고 2와 500 곱하면은 10의 3승이죠. 그래서 B를 이쪽으로 보내면요. 그러면 0.1을 여기다 곱하고 그러면은 자, 1000분의 0.1을 뒤집어서 곱하면 곱하기 10이 되죠. 그래서 0.01m가 되겠습니다. 답은. 자, 봅시다. 여기 5가 있죠? 네, 5가 있어요. 5가 있네요. 약분하면은 100이 되겠고, 200이 되겠네요. 네. 200. 그러면 약분하면 20분의 1이 되니까 0.05가 되겠죠. 0.05m.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화면 정지하고 잠깐 메모하실 분은 메모하시고요. 자, 15번입니다. 자, 15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열이 작용할 때 부정전 구조물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냥 한쪽을 없애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정단을 없애보면은 이렇게 되죠. 고정단을 없애고 온도가 상승이 되면 어때요? 원래는 이랬는데 온도에 의해서 이만큼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늘어난 그 변형률을 자, 변형량을 델타 T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어때요? 실제로는 고정단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게 원래 위치로 와야 돼요. 네. 원래 위치로 다시 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원래 위치로 다시 올까요? 고정단에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게끔 하는 반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반력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변형량을 우리가 델타 2라고 해볼게요. 그럼 델타 T랑 델타 2는 어때요? 똑같아야겠죠. 우린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 보에 발생하는 충력을 구할 겁니다. 델타 T는 먼저 구해보죠. 델타 T는 몇이에요? 알파 곱하기 델타 T 곱하기 L이죠. 네. 그리고 델타 2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반력, 고정단의 반력 R이 작용할 때 R에 의해서 줄어든 길이니까 R 곱하기 L 나누기 A가 되겠죠. 근데 어때요? 둘은 크기가 똑같다고요. 그래야지만 원래 고정단의 정의에 의해서 원래 위치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다시 한번 쓰면은 델타 T는 델타 2가 되겠고 알파 델타 T L은 이거랑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 델타 T L은
RL 나누기 2A가 되겠죠. 자, L 약분되고요. 그럼 그대로 저기 문제에서 주어진 값 대입합니다. 알파는 몇이냐면, 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온도는 몇이냐면 20도는, 이건 지금 무차원이에요. 단위가 없어요. 네. 이거는 R 나누기 2A가 되겠죠. R은 몇이에요? R은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킬로뉴턴으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저기 탄성계수가 메가파스칼로 나와 있으니까 전부 다 뉴턴과 밀리미터 단위로 바꿔서 대입을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킬로뉴턴이니까 실제로 뉴턴으로 바꾸면 10의 3승 뉴턴이 되겠고요. 이 값은 메가파스칼 그대로 대입합니다. 그 다음에 단면적 A 값은 5000 제곱밀리미터로 딱 구하기 쉽게 나와 있네요.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이제 끝났죠. 우리 R값 바로 구할 수 있죠. 자, 10의 5승 이쪽으로 넘기면 사라집니다. 10의 5승. 그리고 자, 10의 3승도 공색이 없앱시다. 그럼 여기서 남은 거는 2 곱하기 5, 10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면 되겠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반력은 2 곱하기 40, 40 곱하기 2 곱하기 5, 10. 그러니까 400kN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은 어때요? 늘어난 만큼 다시 원래대로 줄이는 힘이니까 압축력이죠. 이 봉을 압축시키는 압축력으로 적용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400 압축력, 즉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화면 정지하고 잠깐 메모하실 분은 메모하시고요. 자, 16번입니다. 문제가 하나하나 좀 어려운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풀어보면 어때요? 차근차근 풀어보면 또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네. 자, 16번입니다. 16번은 부정전 구조물입니다. 부정전 구조물은 어때요? 일단 캔틸레버와 그리고 스프링을 좀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단 스프링이 없다고 생각할 때 원래 캔틸레버가 이렇게 있었는데 아래로 하중을 받아서 이만큼 처지겠죠. 근데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일단 모두 표시를 해봅시다. 1kN. 근데 용수철에 의해서 어때요? 용수철이 원래는 이 정도에 있었다면 힘을 받아서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럼 용수철이 줄어들었으니까 용수철은 어떤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줄어드니까 그 줄어든 방향의 힘, 이만큼의 힘, R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용수철과 이거는 서로 붙어 있으니까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이 위에 캔틸레버 부에는 반대 방향으로 R만큼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둘은 딱 붙어 있죠. 용수철과 이 캔틸레버 부는.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작용할 때 캔틸레버의 처짐 델타 1은 용수철 스프링에 의한 처짐 델타 2랑 어차피 똑같아야 됩니다. 왜냐? 둘은 딱 붙어서 같이 이동하니까. 그럼 델타 1을 구해볼까요? 델타 1은 굉장히 쉽죠. 우리가 중첩법 시킬 때 기본적으로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공식. 캔틸레버 끝에 하중이 작용할 때 그때 자유단의 처짐 공식. 근데 여기서 일단 단위를 보자고요. 단위가 전부 다 킬로뉴턴 미터예요. 스프링 강성 킬로뉴턴 미터, 여기도 킬로뉴턴 미터 이하이도. 그러니까 이럴 때는 굳이 단위를 뉴턴과 밀리미터로 바꾸지 말고 그냥 여기 있는 단위 그대로 쓰자고요. 네, 그럼 델타 1은 몇이에요? 일단 두 개를 더하면 아래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플러스로 한다면 1-R만큼이 작용하니까 1-R 곱하기 3이하이분의 길이 L. L의 3승이 되겠죠. 델타 2는 몇이에요? 그냥 R 나누기 스프링의 강성 K를 하면 되겠죠. 근데 어때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델타 1은 델타 2랑 똑같다.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할게요. 자, 1-R 곱하기 길이 전부 다 미터 단위로 대입하라고 말씀드렸죠. L은 3이니까 자 3의 3승 나누기 3 곱하기 2i 2i는 100 끈 R 나누기 K K는 100. 자, 그대로 대입하겠습니다. 자, 100 사라지고요. 3 약분하면 3의 제곱, 즉 9.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면 9 빼기 9R은 R만 남겠죠. 그래서 9는 10R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R은 몇이 되냐면 10분의 9kN 된다는 거죠. 지금 단위는 전부 다 킬로뉴턴과 미터 단위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럼 정답은 몇이겠어요? 자, 이때 B점의 차짐은 수직 차짐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델타 1이든 델타 2든 아무거나 구하면 됩니다. 근데 뭐가 간단해요? 델타 2가 바로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델타 B는 몇이냐면 델타 2를 구할 건데 R이 10분의 9라고 했고요. 그리고 스프링 강성 K로 나눠주면 되겠죠. K는 몇이요? 100.
근데 이게 몇이냐면 지금 미터 단위예요. 미터 단위. 네. 미터 단위인데 이렇게 구하면 몇이냐면 1000분의 9죠. 1000분의 9미터인데 문제에서는 밀리미터로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1000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9mm가 딱 나오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 정지하고 잠깐 메모하실 분은 메모하시고요. 자, 17번입니다. 17번이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유일하게 여기서 난이도 상으로 분류한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여러분들이 비틀림 자체를 잘 공부하지 않고요. 그리고 비틀림의 이 부정적 문제 또한 일단 9급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7급에서 나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향을 봤을 때 난이도 상으로 분류를 했고, 자, 이거는 비틀림을 알고 있는 사람만 들으세요. 자, 마찬가지로 부정정입니다. 부정정 비틀림 해석은 자, 축구제랑 비슷해요. 마찬가지로 한쪽 캔틸레버를 없애요. 자유단으로 간주합니다. 네. 그러면 원형 봉이 있는데 자유단이 없죠. 끝을 고정단이 없으니까 자유단이 되고요. 그때 이 방향으로 휘게 만든다고 했죠. 이 방향으로 휘는 걸 제가 토크는 비틀림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내 손가락, 오른손,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을 제가 여기서 화살표를 표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크기는 t. 자, 그러면은 이 단면을 확대해서 본다면요. 우리가 기준점을 아무거나 하나 잡읍시다. 원의 중심이고 여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근데 비틀림에 의해서 이렇게 휘게 만드니까 이 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휘게 여기까지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비틀려지니까. 여기가 원래 이 선이었는데 이게 여기 끝에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그래서 이때 비틀림 각이 이 각이에요, 이 각. 그래서 이 각이 파이 1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고정단이에요. 맛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다시 원래 여기 위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여기 위치로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고정라인에서 반대로 비틀림 모멘트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회전시키기 위한 비틀림 모멘트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회전시켜야 되죠. 이렇게 회전시키니까 내 손을 이렇게 감아보면 엄지손가락은 이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래서 발력은 이거 고정단이라고 했을 때 다시 이게 원래 위치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 화살표로 표시하면 이렇게, 즉 이렇게 휘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끔 하는 발력 비틀림 모멘트가 발생을 해야 돼요. 그럼 이 발력 비틀림 모멘트 R에 의해서 다시 되돌아가는 이 비틀림 각을 파이 2라고 한다면 파이 2는 몇이 되겠어요? 파이 1이랑 똑같아야겠죠. 그래야지만 이 외력 비틀림 모멘트 T에 의해서 이만큼 돌아갈 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파이 1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파이 1은 어떻게 구해요? T 곱하기 비틀림 공식 쓰면 되겠죠. 그래서 T 곱하기 L은 여기 길이를 써야 돼요. 반드시. 여기서부터 고정단까지. 그러니까 TL 나누기 GJ가 되겠는데 선생님 그러면 여기 비틀림 가고 여기 비틀림 가고 똑같나요? 네, 똑같아요. 왜냐? 여기 이후로는 어떠한 비틀림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똑같이 휘어지게 됩니다.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자유단에서 P가 이렇게 작용해요. 그때 이게 휘어지면은 여기까지는 이게 곡선을 가지고 휘어지죠. 근데 어때요? 이 바깥쪽의 자유단은 어떤 힘도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강체처럼 일직선으로 이동한다 했죠. 즉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의 회전각이랑 여기서의 회전각이랑 똑같이 됩니다. 똑같아요. 여기도 여기만 외력이 존재하고 그 바깥쪽에 자유단 바깥쪽에는 어떠한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하고 있지 않는다면 여기서의 끝에서의 비틀림 각은 그대로 쭉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여기까지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파이 1은 결론적으로 T가 작용하는 여기 지점까지의 비틀림 각과 똑같이 돼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발력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할 때 이때 회전하는 이 파이 2는 다르죠. 파이 2는 어떻게 구해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전체 봉에 적용하는 비틀림 모멘트 R 곱하기 근데 길이가 다르죠. 여기 작용하니까 반드시 이 작용하는 위치부터 고정단 그 사이의 길이를 우리가
곱해야 됩니다. 여기 길이는 3L이죠, 3L. 그러니까 이때는 3L 나누기 마찬가지로 비틀린 강속 GJ 똑같고요. 근데 phi1이랑 phi2랑 어떻다고요? 똑같다고요. 그래야지만 원래 위치로 돌아오고 고정단의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phi1은 phi2가 되고요.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TL 나누기 GJ는 자 3RL 나누기 GJ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R 값을 구할 수가 있죠. LGJ, LGJ 나눠지고 R은 몇이 되겠어요? 3분의 T가 된다는 거죠. 자, 차라리 이걸 구했으면 좀 더 쉽겠죠. 근데 여기서 뭐냐면은 이 B의 비틀린 각, 여기 B의 비틀린 각을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이 여기점으로부터 그 바깥쪽까지 고정단까지의 이 중간에 비틀린 각을 구하면 돼요. 혹은 여기에 비틀린 각을 구하면 됩니다. 둘은 어차피 방향이 반대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봉에 비틀린 각 구해볼게요. 그게 바로 B의 비틀린 각이 돼요. 그럼 B의 비틀린 각은 몇이냐면 여기에 적용하는 비틀린 모멘트는 몇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구한 거죠. 비틀린 모멘트는 여기에 이제 T가 발생하고 여기에 발력 모멘트, 비틀린 모멘트 3분의 T 여기는 어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발력 비틀린 모멘트 평양만 맞춰야 돼요. 그럼 여기는 3분의 2 토크만큼 발생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여기에 비틀린 각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만에 발생하는 비틀린 모멘트는 3분의 T 여기에 발생한 비틀린 모멘트는 3분의 2T 근데 우린 여기에 비틀린 각을 구하는 거니까 3분의 T right 곱하기 여기의 길이 2L이죠. 나누기 GJ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몇이에요? 3분의 2 TL 나누기 GJ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그 비틀린 모멘트 단원에서 이거 풀어드리죠. 제가 그 7급 문제 풀어드렸는데 거기에 정확히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제 수업 시간 열심히 듣고 예제로 열심히 푸셨던 분들은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근데 아마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아무튼 답은 2번이고요. 자, 화면 정지하고 잠깐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시고 자, 18번입니다. 자, 18번은 조금 문제를 꼬았어요. 그렇다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일러 탄성 좌골 하중을 구할 때 그 식이 어떻게 돼요? 파이 제곱 2i 나누기 kl의 제곱을 쓰죠. 이때 유효 좌골 길이가 되는데 이 유효 좌골 길이는 지지 조건만 상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엄밀히 말하면은 비지지 길이에요. 비지지 길이. B가 뭐예요? 아닐 B자. 즉 지지되어 있지 않은 순수하게 그냥 자유롭게 놓여져 있는 그 길이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때요? 지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양쪽 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가 되어 있지 않은 비지지 길이는 여기 전체 길이 L이 되겠죠. 여기는 어때요? 지지가 되어 있지 않은 그 길이 비지지 길이는 몇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일까요? 아니죠. 그럼 이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왜냐? 이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즉 여기도 지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롤러가 지지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원래 위치를 유지하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휘는 양상이 이런 식으로 휘게 돼요. 그럼 여기서 자유롭게 휠 수 있는, 즉 지지가 되어 있지 않은 자유로운 부분의 길이는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둘은 어차피 길이가 똑같으니까 여기서 비지지 길이는 2분의 L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떨까요? 똑같이 하면 되겠죠? 여기가 지지가 되어 있으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지지가 되어 있지 않은 비지지 길이는 여기 혹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3분의 L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럼 A의 좌골 하중은 어떻게 되겠어요? 파이 제곱 2i. 자, 세 개는 어차피 여기서 횡강성 2i는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길이 L의 제곱을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는 파이 제곱 2i. 그 다음에 길이는 2분의 L을 쓰면 되겠죠. B 지지 길이를 쓰라고 했으니까. 자, C는 몇이냐면 파이 제곱 2i 나누기 B 지지 길이는 3분의 L이죠. 3분의 L의
제곱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 여기 4분의 L이 분모에 있어요. 그러니까 뒤집으면 곱하기 4로 바뀝니다. 곱하기 4로 곱해져요. 마찬가지로 9분의 1이니까 곱하기 9로 곱해진다는 거죠. 즉 비율을 계산하면 1대 4대 9가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뭐 나쁘지 않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좌굴하중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꼬아보면 뭐가 될 수 있냐면, 자, 만약 여기가 2분의 L이 아니라 여기는 3분의 L, 여기는 3분의 2L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그때 우리는 비지지 길이 둘 중에 어떤 걸 써야 돼요? 짧은 걸 써야 될까요? 아니에요. 자, 우리는 항상 가장 위험한 상태를 고려해야 됩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긴 길이인 이걸 대입한 게 더 작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먼저 좌굴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비지지 길이가 다르다. 그럼 우린 그 중에서 어떤 길이를 써야 된다고요? 가장 긴 길이를 대입한 게 최종 좌굴 하중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 여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화면 정지하고 잠깐 메모하실 분은 메모하시고요. 자, 19번입니다. 재료의 응력 변형률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봅시다. 일단 여기서 보시면 탄성 재료예요. 탄성 재료. 탄성의 의미가 뭘까요? 탄성의 의미. 탄성의 의미가 여기가 응력이고요. 여기가 이제 변형률이라고 할 때 반드시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는 걸 탄성이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탄성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힘을 줘가지고 이만큼 갔을 때 다시 그 힘을 없애요. 그러면 정확히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걸 우리가 탄성 재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무줄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탄성이 일직선만 되겠어요? 아니죠. 곡선도 가능하겠죠. 힘을 가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탄성의 의미는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든 이렇게 움직이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힘을, 이 응력을 다시 제거를 했다면, 0으로 만든다면 다시 원래대로만 돌아오면 돼요.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탄성 재료라는 거는 응력 변형률 선도가 직선이든 곡선이든 그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모든 역의 재료는 선도는 직선이다. 모든이 틀린 거죠. 모든이 직선이다.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기 살펴봅시다. 자, 재료의 탄성계수 단위는 응력의 단위랑 똑같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탄성계수 맨 처음에 나올 때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일단 응력은 단위가 어떻게 돼요? 힘 나누기 면적이니까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 이런 식이 되죠. 탄성계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탄성계수는 응력 나누기 변형률이죠. 즉 여기의 기울기죠. 그럼 탄성계수는 한마디로 응력 나누기 변형률인데, 변형률은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변형률은 단위가 없어요. 무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응력 나누기 무차원으로 나누니까 당연히 응력의 그대로 그 차원이 그대로 탄성계수에도 전달이 됩니다. 네. 그래서 탄성계수 단위와 응력의 단위는 똑같습니다. 자, 알아가시고 3번. 연성 재료의 경우 항복과 동시에 파괴되지는 않는다. 이게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철근 콘크리트 기억해 보세요. 토목 설계. 네. 자, 연성 파괴랑 취성 파괴가 있죠. 취성 파괴는 뭐예요? 우리가 힘을 가하다가 어디가 약간 파괴 상태에 도달하면 우르르르 갑자기 한 번에 팍 깨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취성 파괴. 위험한 거죠. 우리가 언제 파괴가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연성 파괴는 뭐예요?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어느 정도 이 구조물이 하중에 의해서 약간 파괴가 될 것 같아요. 근데도 어때요? 그 이상 쭉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힘을 가해서 점점 항복 응력에 도달했어요. 근데 여기서 아예 끝나나요? 이 재료가? 아니죠. 그대로 좀 더 쭉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연성 재료가 이런 재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항복과 동시에 파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쭉 늘어나는 이런 그 소성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즉 바로 파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파괴 상태를 좀 더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좀 더 안전한 재료가 된다는 거죠. 3번은 맞는 말. 자, 4번. 소성 구간에서 하중을 제거하면 영구 변형이 발생한다. 예, 맞는 말입니다. 즉 소성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 구간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가 우리가 하중을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처음 여기를 따라갑니다. 여기.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밖에 안 줄었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영구 변형으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 구간에서 하중을 제거하면 이만큼의 영구 변형이 남는다. 4번은 맞는 말입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외팔부에서 자유다른 처짐. 자, 중첩법을 쓰면 되겠죠?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굉장히까지는 아니고요. 약간 쉽게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뭐 이걸 공식을 외워서 푸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죠. 이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기본적인 원리를 알면 됩니다. 자, 원래 이 상태였어요. 근데 P가 가해지는, 즉 모멘트가 존재하는 구간과 모멘트가 존재하지 않는 구간을 우리가 구분해서 보자고요. 모멘트가 존재하는 구간은 어디예요? P로부터 이제 P에 의해서 모멘트가 발생하는 구간인 여기가 되겠죠, 여기. 그렇죠? 여기는 어때요? 어떠한 힘도 작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여기 모멘트가 0이에요. 그래서 모멘트가 존재하는 구간은 휘어져요. 그래서 모멘트가 존재하는 구간은 이렇게 곡선으로 휘어집니다. 여기까지. 즉 A까지는. 근데 모멘트가 존재하지 않는 구간은 어떻게 휘어진다 했어요? 강체처럼, 즉 일직선으로 딱딱하게 그냥 움직인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일직선으로 일자로 움직입니다. 리지드, 강체처럼. 그럼 우리는 여기 부분을 일단 빼버리고 여기까지의 처짐 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처짐이 몇이에요? 자유단 끝에 집중하는 P가 작용할 때 그때 수직 처짐이니까 3EI분의 PA의 3승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처짐 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일직선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여기에 회전각이 있죠. 세타. 세타 곱하기 여기 길이만 하면 돼요. 그럼 곧바로 탄젠트 법칙에 의해서 바로 여기 길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는 세타 곱하기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세타 여러분들 구할 수 있죠? 네. 어떻게 구해요? 캔틸리버에서 자유단 끝에 P가 작용할 때 그때의 회전각은 어떻게 구해요? 2EI분의 PA의 제곱. 그래서 그대로 대입합니다. 세타. 그러면 2EI분의 PA 제곱 B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유단위 처짐은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델타는 두 개를 더합니다. 근데 3분의 1이고 2분의 1이니까 우린 6분의 1로 통분을 시켜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6i분의 1로 통분시키면 P도 공통으로 있고 A 제곱으로도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2배 2배 한 거니까 2a가 남고요. 여기는 분모 분자 3배씩 해서 6으로 맞춰주니까 3b가 남겠죠. 정답은 이게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문제 해설은 끝났고요.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방직 문제도 푸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아무튼 이번 시험 문제도 여러분들이 잘 반영하셔서 혹시나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해설을 잘 보시고 이번에 최근 출제 경향의 어떤 변화나 그리고 어떤 문제의 난이도, 그리고 문제의 효과적인 풀이법 이런 걸 잘 염두에 두셔서 내년에 좀 더 잘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